네, 안녕하세요. 이 스택을 주제로 이제 4가지의 영상을 계획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영상이고, 이제 이 스택 인 컴퓨터라는 제목과 맞게 이제 스택이 어떻게 컴퓨터 아키텍처에서 활용되고 사용되는지, 단순히 이제 우리가 그 흔하게 봤던 데이터 구조를 넘어서 스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그래서 이제 아래 이제 부제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컨셉 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어떤 컨셉들을 다루고 어플리케이션도 조금씩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다룰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한 부분을 주로 다룰 건데요. 이제 나머지 차수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어떤 시큐리티라든지 아니면 뭐 리눅스에서 어떻게 스택이 할당되고 페이지 폴트가 났을 때 스택이 어떻게 할당되고 인터럽트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런 것도 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어떤 뭐 CPS라든지 뭐 어떤 되게 유명한 문제들, 그다음에 코로틴의 뭐 스택 리스나 스택 구현들, 뭐 인터프리터에서의 어떤 스택 사용법들, 그러니까 어떤 스택 머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중심이 되는 게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니까, 네,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해서만 말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왜 이제 하게 됐냐면, 이제 사실은 어떤 아키텍처 강의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배우는 거는 되게 뻔한 아키텍처, 많이 수업용으로 쓰는 아키텍처들 있죠. 그런 것만 주로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어떤 구체적 구현, 이게 어떻게 뭐 이게 뭐 A다 B다 뭐 이런 것들, 구현명들 이런 것들만 되게 매몰돼 가지고 어떤 이런 디자인 결정들이 왜 탄생했는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오픈 퀘스천 섹션을 많이 넣었고, 그래서 어떤 상충하는 뭐였더라, 가치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트레이드 오프를 해서 어떤 디자인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저는 위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음, 이 컴퓨터 아키텍처에서 완전한 이제 어떤 제너럴 프로세서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옛날에 이제 뭐가 있었죠? 8008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어떤 제너럴 프로세서 이제 뭐 인터넷에서 만들었던 제너럴 프로세서들이 막 나오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그 프로세서들이 제너럴하진 않았어요. 어떤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초창기 나올 때 시기부터 그 어떤 프로세서의 생산 목적이 항상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어요. 어디 특정 분야에 사용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기획을 한 건데, 이제 이 어떤 산업에서 주로 쓰이던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점점 이제 이 가정과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범용적인 많이 쓰는 제너럴한 케이스를 최적화하자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그 제너럴한 느낌의 프로세서가 많이 나오게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이런 디자인 결정이 지금에도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트레이드 오프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이제 다시 봐볼게요. 그래서 이제 처음이니까 좀 뻔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너무 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뭐 last in, first out,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들어간 게 맨 첫 번째로 나온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스택이라고 얘기할 때 이 어떤 추상적인 자료 구조로서의 스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실생활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 컴퓨터 아키텍처에서 얘기하는 이제 콜 스택이 있어요. 이제 콜 스택. 이 어떤 로우 레벨 컨텍스트에서는 우리가 콜 스택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콜 스택이 뭔지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콜 스택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콜러가 이제 그 호출하는 프로세스를 호출하는 쪽에서 이 현재 상태의 레지스터를 저장하는, 그러니까 레지스터 상태를 저장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 어떤 인자를 전달하는,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두 번째가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는 이제 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뭐 어떤 리턴 어드레스를 뭐 넣어놓는다는 거, 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통점이 다 뭐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현재 상태,
이 어떤 스테이트를 저장한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레지스터는 항상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루틴들로 이루어진 어떤 현대적인 그 프로그램에서 이 항상 이 스테이트를 계속 그 전환할 콘텍스트 스위칭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런 임시 저장소라고 부르는 우리가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을 이제 우리가 스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스택 프레임이 있죠. 스택 프레임은 이제 보통은 이제 16바이트 경계로 이제 64비트 프로세서에서는 16바이트 경계로 정렬된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튼 이 항상 스택은 정렬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메모리가 정렬될수록 이 캐시 라인에 더 잘 맞고 아니면 어떤 그 CPU 내에서의 어떤 프리패치 경계랑 잘 맞아가지고 한 번에 읽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왜냐하면 이제 뭐 이 스택이라는 것 자체는 이 CPU 안에 마이크로프로세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메모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굉장히 커요.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경계를 항상 맞춘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그 뭐 스택 프레임에 들어가는 거 뭐 리턴 어드레스라든지 파라미터라든지 아니면 로컬 베리어블스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로컬 베리어블스는 예전에 이제 C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오토 베리어블스라고 또 했어요. 왜냐면 그 아주 옛날에 이제 구석기 시대 역사적 그 유물인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후라는 펑션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스코프들이 자동으로 지정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제 어떤 컴파일러 기술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변수를 전환할 때 오토를 앞에다 붙였어야 했어요. 이게 이 스코프를 오토로 맞춰준다라는 의미에서 오토를 항상 맞춰줬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너무나 잘 알죠. 이제 이 여기 안에서 이 펑션 안에서 선언된 이제 어떤 변수들은 로컬 스코프 이 펑션 내부에 로컬 스코프를 가진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때는 이제 이런 오토 키워드를 이 과도기의 시절에는 오토 키워드를 붙여줘야 됐다. 이게 이제 사실은 나중에 이제 뭘로 그거랑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모던 C에서 최근에 그 오토가 그 C 뿔뿔하고 동일한 기능으로 그러니까 타입 추론 기능으로 그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오토를 어떻게 잘 이렇게 뭐 다시 복권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기능이 다른데 뭐 아무튼 뭐 헷갈릴 수 있지만 뭐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오토를 사용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스택을 사실은 내가 마음대로 막 쓰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호출한 그 루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호출을 받은 루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루틴 간에 어떤 우리가 규약을 설정해야지 이 같은 어떤 프로그램 내부에서도 일관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외부의 함수를 호출하는 거 할 때도 일관성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규약을 설명할 때 하는 거를 이제 콜링 컨벤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유닉스 라이크 시스템에서는 보통은 이제 시스템 V ABI 사용해요. 그래서 이거를 더 관심 있으신 분은 시스템 V ABI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떤 구체적인 구현이 아니라 어떤 그냥 오버뷰이기 때문에 그래서 ABI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기초적인 걸 알았어요. 이제 스택이 이제 로우 레벨 맥락에서는 콜 스택이다.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인 걸로 조금은 구체적인 걸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암드 뭐 64라고 얘기하고 이게 옛날에는 이제 X86 64라고 얘기했던 이제 뭐 아키텍처가 있죠. 이게 뭐 역사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뭐 X86이 이제 8086이 초창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64비트 확장을 추가한 게 X86 64죠. 그래서 이 어떤 레거시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아키텍처예요. 왜냐하면 이 8086이라는 아키텍처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아키텍처고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때는 이제 하드웨어의 한계 자체로 우리가 레지스터를 몇 개밖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현대도 그게 이제 어떻게 이어져 와서 우리가 보통 뭐 CS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기조가 어떻게든 이어져 와서 이제 어떤 CS는 뭔가 레지스터를 뭐 약간 적게 쓴다, 약간 이런 게 뭐 레지스터 적게 사용한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뭐 어, 암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암 같은 경우에는 레지스터가 이제 번호별로 되게 많죠. R1, R2 뭐 이런 식으로. 뭐 근데 이런 것들 뭐 어떤 프로그래머한테 더 명시적인 제어권을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뭐 큰 차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말하고자 했던 거는 이제 이 아키텍처는 굉장히 레거시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하드웨어 구현에서 맞춰와서 이 어떤 레거시 호환성을 좀 맞추기 위해서 이 사용할 수 있는 레지스터 개수가 매우 적다. 어, 아무튼 그렇고요. 어떤 디자인적 결정도 있지만 이제 하드웨어적 레거시로 이어져 온 그런 것도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보통은 이제 스택이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죠. 보통 이제 메모리 스페이스 상에서 항상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항상 이렇진 않은데 이제 어떤 대충 추상화를 시켜보자면 이제 스택이 이제 주소 공간 위에서 아래로 확장이 되고, 그다음에 아래 힙이 아래에서 위로 확장되는 구조로 띄죠. 그래서 이 어떤 프리 스페이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예전에는 말했죠. 근데 요즘은 이제 페이징 기법이 나오고 나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사실이 아니게 됐고, 아무튼 그래서 현대에도 어쨌든 스택은 연속적인 주소이기 때문에 이 아래로 확장된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고,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스택은 16바이트로 정렬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면 이제 이걸 이제 뭐 옛날 얘기로 하자면 이제 더블 워드라고 하는 16바이트 정렬이 되는데,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됐냐, 역사적 이유들이 있어요. 어떤 캐시 라인들이 어떤 16바이트 경계에 맞춰져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심드 얘네들이 이제 로 추가된 어떤 레지스터 이 데이터 라인 자체가 어떤 16바이트로 돼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결정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이 뭐 이건 너무 뻔하죠. 여기 이제 그 뭐 RBP라든지 RSP라든지 뭐 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프레임 포인터라고 하는 여기 시작 이 프로시저 이 스택 프레임의 시작 주소를 나타내는 RBP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끝 주소를, 그러니까 어떤 지금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를 나타내는 RS가 있어, 스택 포인트라고 하죠. 그래서 근데 현대에서는 RBP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이제 프레임 포인터 오미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실은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스택에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 RBP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레지스터 아끼기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레지스터 아끼는 게 뭐예요? 메모리에 덜 접근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의 간접적인 효과로 어떤 함수의 프롤로그를 생략할 수 있다, 좀 생략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리버싱 할 때는 좀 많이 곤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GCC나 아니면 GCC 플래그를 호환이 가능한 뭐 클랭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는 이 플래그로 우리가 이 RBP를 없애는 최적화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다. 왜냐면 그냥 이거 쓰면 되죠.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플래그가 있죠. 뭐 이런 거 제가 몇 단계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2에서 1 정도만 돼도 아마 이 플래그가 자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즘 최신 이제 빌드들은 다 이걸 FP5라는 최적화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뭔가 이 스택 우리가 어떤 로컬 변수를 접근할 때도 항상 이제 어떤 스택 포인터에 상대적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아주 재밌는 그게 있어요. 이 다른 아키텍처라고 하면 안 되죠. 다른 ABI에서 찾아볼 수는 없는 아주 재밌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 레드 존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이게 128바이트짜리 레드 존이 있는데, 여기에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보통
이 스택 윗부분은 보통 undefined behavior로 정의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사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용하고 할당한 스택의 더 윗부분을, 근데 사실은 어떤 리프 펑션에서, 우리가 그냥 리프 펑션이라는 게 지금 최상단에서 실행되고 있는 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프 펑션에서 사실은 굳이 할당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펑션을 더 실행할 게 아닌데, 그냥 굳이 이거를 이 스택 포인터를 계속 바꿔가면서, 값을 바꿔가면서 내 이 변수들을 할당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어떤 이런 여유 공간을 남겨둔 거예요, 레드 존이라고 하는. 그래서 굳이 이 스택 포인트를 변경하지는 않고도 그냥 그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둔 공간이 있고, 근데 보통 커널에서는 인터럽트 때문에 이 스택 레드 존을 끄곤 해요. 왜냐하면 이 레드 존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인터럽트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 인터럽트 콘텍스 스위칭을 하잖아요, 인터럽트가 올 때. 근데 이 여기 레드 존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잘린다 해야 되나, 여기 덮어 씌워져 있거든요. 커널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어떤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거에 의해서 덮어 씌워지기 때문에 보통 커널에서는 사용을 안 하고 끄곤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유저 스페이스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건 이제 다음 리눅스를 다룰 때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또 알아두면 좋은 게, 이제 현대적인 프로세서에는 아마 펜티엄부터 추가됐을 거예요. 스택 엔진이란 게 있어요. 스택 엔진이 뭐냐면, 이 스택이 되게 많이 사용되는데 이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만 처리하기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스택 엔진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어떤 뭐 로드 스토어 유닛 같이 어떤 스택 엔진이라는 걸 하나 추가를 했는데, 여기 스택 엔진에서 뭐 좀 볼만한 게 뭐냐면요, 여기 이제 리턴 스택 버퍼라고 해가지고, 이 사실은 이 리턴 어드레스를 스택에다가 저장하는 건 좀 많이 비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 버퍼를, 그러니까 CPU 내에서 뭐 레지스터 같이 뭐 이게 이런 버퍼를 이렇게 리턴 주소 버퍼를 만들어 가지고 굳이 내가 메모리에 접근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리턴할 수 있는, 여기 이제 버퍼가 있으니까, 버퍼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캐시의 맥락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뒤로 이렇게 바로바로 CPU 자체에서 읽어가지고 리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 이런 것들, 뭐 리턴 오코드가 있죠. 뭐 이런 것들 할 때 이런 그 CPU 내부에서는 이제 어떤 리턴 스택 버퍼를 읽어가지고 이 상단에 위치한, 이제 우리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이 어떤 상단에 위치한 스택들에 대해서는 이제 뒤로 가기가 되게 빠르다. 그러니까 리턴이 되게 빠르다. 그런 최적화들이 이제 내부에 숨어져 있다라고 하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리턴 어드레스를 다루는 거는 되게 오래된 전통이에요. 리턴 어드레스를 최적화하는 거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은 항상 이게 문제인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얼규먼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의 다 이제 되게 레지스터로 다 전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위에서 제가 깜빡하고 말 안 드렸는데, 여기 이렇게 같이 이 A와 B 같이 어떤 스칼라 타입으로 나온 애들, 그러니까 얘들 스칼라 타입으로 나온 애들은 이제 패스 바이 레지스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자는 제가 아까 세 가지 기능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얼규먼트 전달하는 것 자체는 이제 레지스터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굳이 메모리 접근할 필요 없고, 로컬 베리어블스도 어쨌든 굳이 여기다가 뭐 스택을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든 레지스터로 잘 이렇게, 뭐 함수가 작다면 어떻게 레지스터로 잘 떼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작은 함수에서는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머지 하나 뭐냐, 그러면 리턴 어드레스겠죠. 리턴 어드레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리턴 어드레스만 남는, 저장하는 레지스터를 계속 뭐 어떻게 두기에는 비효율적이죠. 근데 그 비효율적인 걸 옛날에 했어요. 이제 옛날에 이제 8008 뭐였더라,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7단계 이제 스택이 있었어요. 하드웨어 스택이에요.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안에 이게 뭐 이렇게 다리가 달린 마이크로 프로세서 안에 여기 이렇게
하드웨어 7단계 하드웨어 스택이 있었어요. 여기 뭐 하는 스택이냐? 이거는 리턴 어드레스를 저장하려고 만든 스택이에요. 결국에는 이 구조가 사실은 이렇게 이어졌다고 보면 되겠죠. 리턴 스택 버퍼로 이제 나중에 디자인적으로 이어졌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최적화될 거를 하나씩 소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이 어떤 로컬 베리어블스는 뭐 어떻게 없앨 수 있고 뭐 얼규먼트도 없앨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은 거는 리턴 어드레스하고 어떤 콘텍스트 저장이다. 콘텍스트 스위칭 할 때 필요한 어떤 저장이다. 콘텍스트 스위칭 할 때 저장은 그 뒤에도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어떤 디자인 결정들은.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 아까 FPO로 이제 이 레지스터를 줄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RBP하고 RSP는 이 어떤 범용 레지스터로 사실은 이제 구분이 돼요. 아키텍처 매뉴얼을 보시면. 그래서 왜 그러냐면 RBP는 사실은 범용으로 쓰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범용으로 쓰여서 범용 레지스터로 구분을 하고, 얘들 사실은 어떤 제약이 있는 레지스터는 아니에요. 어디에서만 써야 되는, 어디 명령에서만 쓸 수 있고 어디 명령에서 못 쓰는 그런 레지스터는 아니라서. 왜냐면 이제 다른 아키텍처에서 보면, 아키텍처에서는 이제 SP가 특정 명령에서만 사용한 경우가 많거든요. 뭐 암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무튼 얘네들은 어쨌든 제너럴 레지스터로 분류되는데, 어떤 푸시나 팝 같은 이 어떤 여기에 의존하는 명령어들이 있죠. 여기 그래서 완전하게 제너럴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네, 이거 이제 여기 이제 그 어셈블리를 한번 볼게요. 옆에 이제 스퀘어 펑션에 대한 어셈블리인데, 우리가 이제 펑션에 대해서 프롤로그하고 에필로그가 있다고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FPO 때문에 요즘 프롤로그는 잘 안 보일 거예요. 프롤로그는 보기가 힘들 거고, 에필로그는 항상 있겠죠. 어떤 그 리턴을 한다든지 뭐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BP,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이제 이게 옵티마이제이션 플래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RBP에서 마이너스 4를 하는데, 왜냐면 인트가 4바이트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를 하는 거고, 이렇게 있을 때 스택이 아래로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위로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BP라고 치면, 그 다음에 이제 BP에서 아래로 4칸 내려간 여기가 이제 인트 공간이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어떤 스택에 접근했다. 근데 뭐 이제는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요. 스택 스페이스 내부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위에서 이제 이 플래그를 넣은 코드를 보면 되게 단순하죠.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롤로그 아예 사라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뭐 괜찮은 코드예요. 별거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픈 컨디션을 하나 넣자면, 우리가 사실은 이 어떤 푸시와 팝은 여러 이제 명령어들이 결합한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색 포인터를 변경하고, 그다음에 이제 값을 넣는, 그러니까 무브하는 그 두 가지 명령어가 합쳐진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 무브가 빠를까, 아니면 빠르다고 하면 안 되고, 푸시와 팝하고 그다음에 무브 중에 어느 게 더 좋을까, 디자인 선택명에서. 이거를 알려면 이제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 간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예. 뭐 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은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죠. 그냥 프론트엔드 디코더하고, 이제 내부에 사실은 리스가 이제 자그맣게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푸시하고 팝은 이제 패치랑 어떤 디코드 면에서 이제 오버헤드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무브 같은 경우에는 백엔드 어떤 익스큐션에서 오버헤드가 있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 아래에 나오는 이제 단순한 구조로 보시면, 이제 어떤 프론트엔드 디코더에서 어떤 명령 스트리밍, 인스트럭션 스트리밍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하고 뭐 여기 데이터 스트리밍이 같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디코더에서
어떤 뭐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스라고 하는 뭐 마이크로 옵스라고 하는 이걸로 이제 작게 이렇게 분해가 돼 가지고 내부에 있는 이제 레이스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작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작다고 보기는 어렵죠. 지금 꽤 큰 다이를 차지하긴 해요. 아무튼 설명을 하자면 그냥 작은 마이크로 여기에서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푸시하고 팝은 여기 사이클을 더 많이 소모할 수 있다. 스택 엔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오버헤드를 상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마이크로 퓨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또 무브가 이제 오버헤드를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잠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트레이드 오프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그래서 보면 어떤 프론트 엔드에서는 이제 어떤 코드 덴시티라고 하는 코드 밀도라고 하거든요. 단위 사이즈 안에 얼마나 뭐 많은 명령들이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코드 밀도, 그냥 진짜 이름 그대로 코드 밀도와 어떤 그 대역폭 그거에 대한 어떤 트레이드 오프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푸시 같은 경우에는 1바이트로 들어갈 수 있겠고, 아니면 나머지 이제 어떤 무브와 서브가 결합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바이트이기 때문에 이 코드 센시티 면에서 더 낮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더 압축률이 높은 명령어겠죠. 왜냐하면 한 가지 명령어로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니까. 인스트럭션 캐시, 그러니까 어떤 푸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캐시 프렌들리한 구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백엔드를 보자면 이제 마이크로 옵스, 그러니까 이 어떤 푸시라는 명령어를 여러 개의 명령어로 분리해야 된다 보니까 어떤 디코딩이 컴플렉스하다, 오버헤드가 있다, 그다음에 어떤 파이프라인 해저드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무브와 이 명령어로 서브로 구성된 명령어는 이제 우리가 어떤 명시적으로 데이터 디펜던시가 보이는데, 이제 푸시 같은 경우는 되게 비명시적이라 어떤 파이프라인 해저드를 경계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걸로 이제 어떤 그 위에서 이제 디코딩 오버헤드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이 사실은 뭐 마이크로 옵스 캐시라고 해가지고 이 디코딩을 캐시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스택 엔진이라고 해도 보완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트레이드 오프를 가지고서 결국엔 푸시랑 팝하고 그다음에 무브 중에 어느 게 더 나은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제너럴 태스크 말고 이제 더 어떤 좁은 태스크로 들어가자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프로파일링이나 아니면 어떤 연구를 통해서 하나하나 어떤 공학적으로 접근해서 이 어떤 트레이드 오프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런 거 스택 머신이나 아니면 어떤 캐시로 이제 오버헤드를 상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얘들은 또 추가적인 하드웨어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은 하드웨어, 더 작은 어떤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설계하자고 할 때 얘네들은 추가를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구조상에서 그는 또 무브가 또 효과적일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것들은 어떤 트레이드 오프는 어떤 우리는 컴퓨터 공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하는데 저는 공학이라고 생각해요. 공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드 오프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X86을 더 다뤄보자면, 이제 아까 레드존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레드존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아주 네, 의도적으로 레드존을 보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어쨌든 이제 뭐 스택 프로로그는 없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RBP가 아니라 RSP에서 이제 마이너스 24라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면 사실은 할당되지 않은 여기가 SP죠. SP 이후에 메모리를 접근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레드존이죠. 근데 역시나 이제 사실은 이제 최적화를 켜놨기 때문에 인라이닝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데이터 의존성에 대한 걸 말하려고 하는데, 이제 소프트웨어에서는 데이터 의존성을 줄이려고 이제 어떤 false dependency를 줄이려고 데이터 의존성이라기보다는 가짜 의존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가지라고 하는 뭐 write after read라고 하고 write after write라고 하는 어떤 두 가지 가짜 이제 false dependency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서 각기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에서는 이제 SSA라고 하는 다들 아실 법한 이제 single static assignment를 사용하고요. 하드웨어에서는 이제 리네이밍으로 통해서 이런 의존성을 줄이죠. 왜냐면 이제 이런 의존성을 왜 줄이냐,
어떤 의존서 줄이기가 레지스터 사용 증가로 인해 메모리 액세스가 줄어들 수도 있고 어떤 데이터 해저드를 감소시킬 수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제 메모리 의존성을 데이터 의존성으로 아니 메모리 의존성을 레지스터 의존성을 치환해서 고비용 로드 스토어 유닛을 최대한 적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어떤 out of order 프로세서 뭐 IRP 명렬 수중 병렬화라고 하죠. 를 극대화할 수 있고 거의 모든 프로세서는 슈퍼스칼라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뭐 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왜 뻔한 얘기를 다시 했냐? 그냥 왜 다시 했냐면 이제 사실은 결국에는 이것들이 다 뭐를 위한 거예요? 우리 메모리 액세스를 감소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떤 우리는 항상 이제 어떤 프로세서들이 항상 이제 메모리 액세스를 줄이는 방법으로 진화를 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스택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택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이거가 제가 이 PPT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결국 어떤 루틴들로 구성된 프로그램에서 스테이트 저장하는 임시 저장소는 항상 필요해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제너럴 케이스를 그러니까 스택 접근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적화해 왔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의존성을 줄이는 게 항상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 축이 맨날 얘기하는 두 가지 축이 있잖아요. 어떤 루틴이 있고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어떤 글로벌 데이터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항상 쓰죠. 글로벌 데이터. 근데 이제 아무튼 그래서 항상 이 의존성을 줄이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이 관계를 사실 잘 보면 이제 어떤 루틴하고 어떤 스택의 관계하고 되게 밀접하게 관련돼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어떤 그 CPU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램이라고 랜덤 액세스 메모리와 이 의존성을 가장 줄이는 게 그 현대적인 어떤 속도 최적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스택을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스택을 사용하지 말라며 그러면 역사 속에서 어떤 스택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아키텍처들이 있었냐? 실제로 있었고요. 레지스터 윈도우라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레지스터 윈도우라고 해가지고 레지스터를 그냥 여러 개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점은 현대 프로세서는 다 레지스터가 여러 개예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뭐 아까 RSP라고 했는데 이 RSP가 단일한 레지스터가 아니라 사실은 레지스터 파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레지스터 리네이밍을 거쳐서 매핑된 어떤 레지스터라 사실은 이 똑같은 RSP가 되게 여러 개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거와는 좀 다른 얘기로 이 레지스터 콘텍스트 그 전환을 할 때 이 레지스터를 이제 거기에 사용하자. 그냥 우리가 아까 그 어떤 스택의 그 여러 이제 사용처 중 하나가 이 콘텍스트 저장과 봉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콘텍스트 스위칭을 할 때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때 이제 콘텍스트 스위칭을 하려면 이제 레지스터를 이제 스택에다가 다 몰아넣고 그다음에 다시 나중에 이제 이 스택에 있는 레지스터를 다시 레지스터로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냥 이 레지스터를 레지스터 1, 레지스터 2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그냥 서로 교환을 하자. 그러면 이제 CPU 내부에서 더 빠르게 이제 스택 없이 전환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탄생한 게 이제 레지스터 윈도우고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이제 같은 레지스터인데 이 그 번호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려나요? 이 이름은 같은데 번호가 다른 레지스터. 우리가 전 서버 루틴에서 어떤 재사용성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레지스터가 세이브하고 리스토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루틴 자체가 어떤 격리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존 어떤 그 레지스터 콘텍스가 격리돼 있는 레지스터 콘텍스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택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 메소드는 이건 되게 고전적인 메소드예요. 리스 1부터 시작된 메소드고 나중에도 계속 재활용이 여러 번 되는데 이거는 이제 스택을 줄이는 게 목적이고 사실 스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어요. 이 아키텍처에서도 스택을 줄이는 게 목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피지컬 레지스터로 이제 추가적인 피지컬 레지스터로 콘텍스트 스위칭을 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왜 현대에선 사용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많았거든요. 문제가 많은데 어떤 리커시브 펑션 이게 재기 함수나 아니면 어떤 타임 쉐어링 워크로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분할 워크로드라고 하죠. 그런 것들에서는 이제 이 어떤 그 되게 비효율적이다. 왜냐면 이제 어떤
레지스터가 이게 맥락이 있잖아요. 계속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맥락이 있는데 그 맥락에서 갑자기 벗어난 어떤 이런 시스템 콜이 갑자기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가 사실은 계속 이제 이런 어떤 프로그램 내부에 이제 어떤 콘텍스트들이 계속 여기 쌓이다가 갑자기 이제 커널 안에 있는 어떤 태스크 루틴들의 이 어떤 콘텍스트가 계속 쌓이고 결국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제어권을 다시 넘겨주게 되면 여기서 이제 기로 다시 넘겨주게 되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아무런 이점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레이스 그 윈도우 자체가 전부 다 이제 커널 콘텍스트로 차 있는데 그리고 어차피 커널 콘텍스트에 차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떤 보안적 위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다 이걸 초기화하고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런 이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너럴 퍼포즈한 프로세서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이런 하드웨어 콘텍스트 스위칭은 여전히 몇몇 이제 모던한 아키텍처에서 사용되곤 하는데 예를 들어서 ARM의 이제 Fast Interrupt Request라고 이거는 이제 인터럽트 리퀘스트를 할 때 인터럽트 핸들러의 이제 레지스터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전 이제 원래 있던 레지스터를 이렇게 교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빠르게 콘텍스트 스위칭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FIQ고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 보면 어떤 하드웨어적 물리적 레지스터를 딱 두고 그걸 교환한다라는 느낌으로 가는 거죠. 이거 말고도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음악 쪽 하드웨어는 이런 그 여전히 이제 레지스터 윈도우 같은 걸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런 질문이 결국 남을 수 있겠죠. 스택으로 인한 메모리 오버헤드가 추가적인 하드웨어 코스트보다 높은 비범용 프로세서에서 레지스터 윈도우를 쓰는 것이 여전히 유용할까? 근데 여전히 유용하겠죠. 여전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디에서 유용하려나 그러니까 되게 인베디드한 어떤 신호 처리 이런 데서는 사실은 되게 레지스터 윈도우가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픈 센션을 해봤고요. 뭐 암도 64였는지 이런 걸 봤는데 뭐 다른 아키텍처도 사실 봐야 되잖아요. 비슷하면서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볼게요. 뭐 이건 너무 유명한 아키텍처죠. ARM 64비트 아키텍처고 그래서 이 아키텍처는 이제 어떤 그 커렌트 컨벤션이 명확하게 딱 정의되어 있는 아주 좋은 아키텍처 중 하나예요. 그래서 프로시저컬 스탠다드를 해가지고 AA 뭐 PCS64라고 하는데 이건 뭐 이렇게 줄이는 걸 되게 좋아하나 봐요.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제 아래 이제 있는 어떤 GitHub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고요. 저도 이거 보면서 PPT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여기서 이 아키텍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메모리가 16바이트로 그 정렬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권장 사항이고 그래서 어떤 로드 스토어 페어라고 하는 명령어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그 8바이트가 아니라 16바이트를 한 번에 읽고 쓰는 명령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명령어들 때문에 어떤 제너럴한 푸시나 팝 오코드가 존재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16비트가 이제 어떤 리코멘드에 대한 권장 사항이고 어떤 스탠다드인데 이 푸시랑 팝을 하려면 우리는 푸시랑 팝에서 보통은 워드 크기의 그 데이터들을 넣었다 뺐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절인 8바이트짜리 그러니까 64비트짜리 데이터 크기에 넣었다 뺐다 하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16바이트가 기본이니까 이 어떤 제너럴한 푸시랑 팝 오코드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 이런 정렬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 이제 X86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명령이 전혀 정렬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뭐 어떤 뭐 이런 명령어도 있거든요. 이 어떤 아래에 있는 명령어를 반복하는 어떤 인스트럭션인데 이런 경우에도 이 반복하는 이 인스트럭션의 이제 어떤 데이터들이 전혀 정렬될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 경계나 있어도 이 반복이 가능해요. 물론 이제 속도가 줄어들긴 하겠죠. 여기서도 이제 이 캐시 라인을 맞추려고 이제 16바이트를 이제 권장한다고 이제 아키텍처 매뉴얼에 나왔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렬 요구 사항이 전혀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뭐 시스답게 이제 캐시를 하인에 걸친 어떤 프리패치의 복잡성이 높고 그래서 심지어 명령어도 가면 길이잖아요. 그래서 뭐
variable length를 되게 중요시하고, 어떤 얘네들은 이제 픽스 완전히 고정 길이 명령어다, 뭐 이런 정렬들을 되게 굉장히 중요시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스택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이 16바이트 정렬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우리가 위에서 봤듯이 이거를 사용했잖아요. 이거를 되게 프로그래머한테 비명시적으로 작동했잖아요. 이제 어떤 리턴 스택 버퍼가. 근데 이제 그 암드는 다르게 이제 링크 레지스터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를 하는 거냐면 이제 이 립 펑션에 대해서만 이제 작동하는 레지스터인데, 이 바로 전 주소에 이제 어드레스를 담는 이제 링크 레지스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이 레지스터 자체가, 이 레지스터 사실 보면 아시겠지만 범용인데, 이렇게 이제 ABI에서 이렇게 쓰자고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거 보시듯이 리프 펑션에서 작동하고, 우리가 이런 리프 펑션에서만 작동하는 최적화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최적화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이, 항상 제너럴한 태스크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된다. 우리는 리프 펑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리프 펑션에 대해서만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게 되게 좋겠죠. 그래서 다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프레임 포인터,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이제 범용으로 지금 쓰이고 있죠. 프레임 포인터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FPO가 있어가지고 프레임 포인터를 쓰진 않는다 사실은. 그래서 뭐 여기 스택 포인터는 이름도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스택 포인터는 모든 명령어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레지스터는 아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아예 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점은 여기는 레드존이 없어요. 이 ABI는 레드존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여기 보는 것처럼 SP는 이제 16바이트 경계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죠. 모듈 연산으로.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어셈블리 코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스택은 16바이트 정렬이 필수이기 때문에 16바이트 크기로 스택을 할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16바이트 크기로 할당을 했지만 이제 4바이트만 사용하고 있어요. 스택에 4바이트만 사용하는 거고, 위에는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되게 깔끔하죠. 뭐 리스 5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리스 5는 솔직히 가져오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한 3개는 다뤄야 될 것 같아서 꾸역꾸역 가져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제너럴한 푸시나 팝 업코드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거 위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는 이런 어떤 데이터 정렬 조건이 있어가지고 제너럴 팝 조건이 없다 했는데, 사실은 이건 리스하고 시스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푸시하고 팝은 복합 명령어잖아요. 여러 가지 명령이 합쳐진 명령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되게 간결한 이제 인스트럭션 셋을 추구하는 리스에서는 이런 게 맞지 않다. 좀 더 명시적으로 프로그램한테 이것들을 하라고 지정을 하는 게 맞다라는 디자인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제너럴한 푸시랑 팝 오코드가 없고요. 근데 리스 5는 중요한 게 이제 뭐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를 제외하고 나머지 ABI 명세 등이 좀 파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설계도 이게 모듈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선택할지 말지가 선택적이에요. 그래서 그 공급자별로 모든 이제 아키텍처 조금씩 다르고, 이제 심드 같은 경우는 진짜 난장판이고요. 그나마 이제 여기서는 그나마 이제 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뭐 프로세스 스페시픽 뭐 ABI라고 하는 그걸 PS ABI를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 모든 원인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범용 레지스터 철학에 너무 집중해서 모든 것을 수동으로 지정하는 유연성을 남겼기 때문인데, 그건 아까 이제 아래 있는 코드를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건데, 여기서는 이제 위에서는 사실은 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바이트 어라이먼트가 그 강제였어요. 무조건 돼야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이거는 뭐 추천한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8바이트를 또 가능하다. 8바이트는 강제고 이제 16바이트는 추천은 하나, 이건 강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어떤 리턴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이제 뭐 레지스터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ARM에서는 그나마 조금 인간답게 이제 어떤 이거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BL이라고 해가지고 어, branch with link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근데 여기는 수동으로 관리해 줘야 돼요. 내가 직접 여기다가 이제 리턴 어드레스 넣고 그다음에 나중에 거기로 복귀하고 그런 것들 수동으로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위에서 말한 이제 이 모든 범용 레지스터 철학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프레임 포인터 여기서도 옵셔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진짜 이제 범용 레지스터 철학에 조금 너무 집중한다 볼 수 있는 게 이 스택 포인터가 명확하게 명시로 지정돼 있지 않아요. 이거는 어떤 컨벤셔널하게 이제 그 X1을 쓰는 거지. 이게 사실은 스택 포인터라고 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위에서 보시다시피 암에서는 이 스택 포인터가 명확하게 있었거든요. SP라는 레지스터가 아예 따로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네가 맘대로 써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컨벤션이지 이걸 무조건 써야 된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레드존이 없긴 한데 몇몇 ABI에서는 레드존을 규정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없다고는 또 말할 수가 없고 이건 결국에 그냥 어떤 합의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런 구성들 어떤 컨벤션들은 ABI들은 어떤 아키텍처 이후에 나오는 어떤 합의들이기 때문에 이 자유롭게 사실 구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면 여기 뭐 보이죠? 뭐 별거 없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뭐 뻔한 것들이고요. 여기는 사실은 제가 이거를 컨벤셔널 하다 했는데 여기는 이제 SP라고 나오긴 하죠. 근데 이거는 어떤 별칭 같은 거고. 그래서 아무튼 제 아주 오랫동안 이제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컴퓨터 아키텍처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오픈 캔쇼를 통해서 어떤 트레이드 오프가 있었는지 그리고 역사적 관점들 이런 것들을 좀 파편화돼서 좀 넓게 소개를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직 다루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아까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스택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이제 레지스터의 그 콘텍스트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레지스터가 이제 그냥 일반 범용 레지스터 있지만 이제 어떤 심드 전용으로 있는 레지스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콘텍스트를 어떻게 저장하는지는 안 다뤘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더 다뤄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스택 프레임의 스트럭처, 어떤 컨벤션 이런 것들은 전혀 다루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거는 사실은 너무 당연한 명세 이런 걸 찾아보면 너무 쉽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알아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어떤 스택 트레이싱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았는데 이거는 아마 다음 그 영상에서 좀 다룰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것도 명시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이런 것들을 궁금하시면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 심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복원하는지가 되게 재밌게 많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항상 심드를 쓰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콘텍스트를 저장했다 복원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되게 오버헤드가 큰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레지스터 파일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떤 레이지하게 그러니까 게으르게 어떤 그 콘텍스트를 저장하고 복원하는 그런 어떤 플래그들도 이제 암에서는 또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알아보면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아무튼 이 긴 영상 누가 이제 끝까지 시청해 줄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다음번에 이제 어떤 그 보안과 관련된 주제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